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혹시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네, 관광단지가 가까이 있다면 농가주택을 잘 활용해서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농어촌 정비법 개정된 내용이 얼마 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내용 살피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필수! 고영은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은 공인중개사님,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주백석 부동산 고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영어교육도시 제주 서부지역 전문 부동산 제주백석 부동산 고소장입니다. 제주도 부동산이 많이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제주도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제가 제주의 농가주택이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그리고 펜션 등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 더욱 문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의 중에서는 물론 물건에 대한 문의도 많지만 의외로 농어촌 민박업 자체에 대한 문의도 참 많습니다. 특히나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이 농어촌 민박에서뿐만 아니라 관광농원이나 일반 숙박업도 마구 혼재되어 쓰이다 보니 실제 농어촌 민박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서도 관련 법령이 농어촌 정비법인지 그리고 규제사항이 또 어떻게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고 일단 주택을 먼저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월에 개정이 되어서 얼마 전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농어촌 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나 주택수 산정 문제, 정화조 용량 문제 등 실제 중개 시에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비법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 민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비법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농어촌 민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제도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 제고, 농업 농촌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도에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농어촌 민박을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그리고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물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농어촌 민박은 주거지역 등 일반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한 주대한 이유는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라는 민박 제도의 취지와 농어촌 민박의 연면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대규모 민박 영업으로 인한 난개발 사례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소유주택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신고와 관련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 신설한 민박 사업자의 신고 요건입니다. 이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일 것.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관한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물론 농어촌 민박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2항 1호에 따른 단독주택일 것. 그리고 네 번째,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들은 물건을 고르실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허용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그리고 임차해서 농어촌 민박을 2년 이상 계속 운영했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전에는 농어촌 지역의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바로 신고가 가능해서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강력 사건이라든가 불법 문제들이 이제 되면서 이 부분을 강화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관할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은 계약서를 2년 이상 작성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안은 크게 농어촌 용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빈집 정비 체계화를 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인데요. 특히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 강화는 지난 2018년 강릉 유독가스 지식사건, 그리고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등 숙박업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점검 강화는 이번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들이 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명시한 제86조 2항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86조 2항 3호는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4호는 직접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와 주택 소유 규정은 기존 농어촌 거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는 기농 기촌의 새로운 진입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는 일단 임대를 통해서라도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만큼의 비용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86조 3항에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했고 임차해서 2년 이상 계속 농어촌 민박을 운영한 자라면 소유가 아니더라도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향후 3년 이상 거주와 2년 이상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로 임대 기반 사업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 수개월 사이에도 업황이 크게 흔들리는 소규모 민박 사업자들에게 2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는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업은 경기와 소비 심리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나면 1년만 해도 존폐 기류에 설 정도라는 게 기존 사업자들의 전언인데요. 여기에 이른바 부모 찬스가 있는 이들에게는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도 있어서 불공평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한 내용입니다. 혈연, 지연 등의 기반이 없는 곳이라도 자유롭게 귀농, 귀촌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 유입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사회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민박 영업 중단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민박의 소유권이 상속되었을 때에도 거주 요건을 요구하여
6개월간 사업이 정지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며 민박사업장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이런 요건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기존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농어촌 민박을 신고하여 운영하시던 분들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계속 민박을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개정된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은 부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처음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이 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사업장 표시 의무 강화입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사업장 안내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가스, 전기시설 점검 의무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각종 사고가 있어서 앞으로는 민박 사업자가 매년 가스와 전기 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 점검을 받은 후에 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 민박 신고 및 허가 자격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안전한 숙박시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점으로 인해 정보 게시 역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에서는 올해 8월부터 온라인상에서 농어촌 민박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숙소 판매 사이트에서도 인허가증들을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로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제출했던 사업자 등록증과 더불어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인허가증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증 종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영업신고증,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 관광사업자, 그리고 농어촌 민박 허가증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정비법 상에서는 명확히 규정되어진 내용은 아닌데요. 최근 농어촌 민박의 사업 요건을 강화하면서 예전에는 눈을 감아주었거나 유연하게 해석을 해주었던 연면적 기준 230제곱미터 약 70평 면적 제한 문제나 무단 증축 내지 미등기 창고 건물 등으로 인한 신고 반려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주도에서조차도 읍면 사무소마다, 심지어는 같은 부서의 직원들마다 처리 기준이 다른 것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006년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 230제곱미터 초과의 농어촌 민박은 양소 양도가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도 8월 12일부터는 양도 양수가 가능해졌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민박업에서의 정화조 용량 문제인데요. 농어촌 민박 사업, 즉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건물 완공 후에 농어촌 민박 사업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축물 면적과 정화조 용량 문제입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를 위해서는 건축 연면적이 203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화조의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약까지 했다가 정화조 용량 문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민박 사업을 할 목적이 아닌 순수한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정화조 용량이 크지 않아도 되지만, 똑같은 크기의 건축물이라도 그 건물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사용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라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의 일반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해서 펜션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정화조 용량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표는 환경부가 건물의 각 용도별 정화조 용량 산정 기준을 고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 표에서 제시하는 대로 곱셈만 잘 하시면 정화조 용량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먼저 용어 정리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다 같은 정화조로 불려도 도시에서의 정화조와 시골에서의 정화조는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도시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단독 정화조입니다. 단독 정화조는 간단히 말해서 분뇨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시 지역에서는 별도의 하수 처리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상가 건물 등에서는 분뇨 처리만 하는 정화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하수 처리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는 각 가정 혹은 상가 건물에서 분뇨뿐만 아니라 설거지나 샤워 같은 생활 오수까지 함께 정화해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가 아닌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관련 글을 검색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작성한 글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거론하는 정화조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단독 정화조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 민박에서 설치해야 하는 오수 처리 시설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펜션 사업자들은 위 표에서도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부분을 아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독 정화조 설치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펜션 창업자분들은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오수 발생량 기준에 이거에서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에서 농어촌 민박 시설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35리터의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허가 기준인 2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출해 볼까요? 230제곱미터 곱하기 35리터 하면 8050리터로 나옵니다. 8050리터를 톤으로 환산하면 8.05톤인데요. 정화조는 보통 톤 단위로 제작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숫자는 반드시 올림해서 9톤 이상의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농어촌 민박보다 일반 숙박시설의 기준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텔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복도나 로비 같은 공유 면적이 넓다는 것이 감안돼서 기준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펜션으로 운영하려는 건물이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연면적의 35리터를 곱하지 말고 20리터를 곱해서 정화조 용량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미 읍면지역에도 공공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은 하수 용량 문제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정화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용량 문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니까 계약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내용인데요. 농어촌 민박을 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민박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농어촌 민박 자체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해서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펜션 영업을 하는 주택이니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 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고요. 이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2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농어촌 민박을 하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드리면 1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세에 따른 중과가 안 되는 것 뿐이지 기본 취득세는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에 개정이 되어 고시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농어촌 정비법 중에서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임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제주백석 부동산 고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가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해 두셨나요? 오늘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신 고용공인중개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